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별 컨디션들이 안 좋아? 비가 와서? 어제 비 많이 왔어요? 우리 동네도 장난 아니게 왔어. 쏟아 부었어 그냥 아주. 집 잡고 있었잖아. 땀 흘려갈까봐. 밖에 나왔어. 자, 오늘은 페이지 좀 얘기해줘봐요. 교육기간? 맞아? 226? 오케이. (226쪽) 갈게요. 고려시대의 교육기관. 항상 이제 조선의 교육기관과 고려의 교육기관이 같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할 건데, 먼저 고려 교육기관부터 하나씩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과 지방으로 나뉩니다. 중앙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었다.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이 있었다. 국자감 누가 만들었어요? 학교를? 복습이야.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야.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을 누가 만들었니 물어보잖아. 이거 모르면 다 틀릴 거 아니야. 고려 성종이 만들었다고. 오케이? 기본이에요. 이건 대답하셔야지. 일주일 만에 본다고 다 까먹었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만 잘해봐야 의미 없어요. 자, 국자감에는 두 가지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학부하고 기술학부. 쉽게 해서 요즘 여러분이 다니던 대학들의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부하고 그 다음에 기술학부 두 가지가 있다. 유학부 갑니다. 국자학, 퇴학, 사문학. 안겨버릴까요? 국태사 이렇게. 네. 앞글자만 따보자. 국태사. 여기는 3품, 5품, 7품 이상의 자제만 입학할 수 있는 과이다. 보통 우리 대학 갈 때 어떻게 하죠? 성적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 문제기도 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게 대학처럼 이렇게 인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수능이란 걸 봐가지고 몇 점 이상 맞으면 무슨 과를 갈 수 있고 무슨 대학을 갈 수 있고 막 정해져 있잖아요. 네. 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인데, 예전에는 성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직급에 따라서,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별 입학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봐봐. 기술학부 볼게요. 기술학. 요즘 같은 뭐 각 대학의 뭐 인문학이 아닌 나머지 과들 전부 다 기술학부로 가야 되죠.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술학부로 가야 되겠죠. 유학, 서학, 산학. 유학, 서학, 산학. 네. 유학, 서학, 산학은 7품 이하의 자제들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분별 입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분이 높으면 유학부에 갈 수 있고, 높지 않으면 기술학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학은 요즘 주면 법학이에요. 법학과. 그다음 산학은 오늘날에 무슨 수학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학은 뭐 글 쓰는 거니까 뭐 국어 국문학과 정도 해당할까요? 아니면 문해창작과, 문창과 줄여가지고 이런 정도과? 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옆에 보시면 이 6개 과를 갖다가 경사육학이라고 불러요. 경사육학. 육학이랑 6개 학문이라는 뜻이고, 경사를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경사가 뭔지. 이 한자 잡아야 돼요. 이렇게. 경사. 이 경은 유교 경전을 얘기해요. 여긴 뭘 얘기할까? 기록을 쌓자니까 역사를 의미해요. 경사육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쉽게 해서 뭐 논어니, 맹자니 이런 내용들, 효경이니, 춘추이니
춘추 자시전이니 뭐 이런 책을 읽은, 즉 중국의 유교 경전을 얘기합니다. 뭐 역사는 중국의 사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갑니다. 지방에는 향교입니다. 지방 향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학교를 다닐 때 볼 때 국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라는 거 있잖아, 그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 어떻게 국립은 아니지만 보통 공립을 많이 다니지. 물론 서울에 유명한 부잣집 아들내미들 다니는 초등학교 사립이 있긴 해요. 뭐 졸업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초등학교도 있긴 해요. 부잣집 아들내미들, 대기업,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 아들내미들 다니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국립과 사립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립학교에 대한 얘기. 향교는 지방의 고량자, 오케이? 교육할 기억자. 지방에 있는 학교를 요즘으로 친다면 중학교 정도 수준. 중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교는. 자, 봅니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기업분 갑니다. 유학부는 3품, 5품, 7품 이상의 신분별 입학이며 신분별만 미치면 그런데 수업연한은 9년이다. 기술학부는 8품 이하의 관리자를 전공별 입학, 전공에 미치고 있습니다. 디귿,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과 국자감에서 실시하였다. 디귿의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할게요. 이렇게. 네?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과 국자감에서 실시되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고려와 조선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이 뭐냐고 물어보겠지, 그지? 아니, 출제위원회라 선치도 물어볼 거 아니야.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야. 자, 고려는 국자감과 해당 관청에서 교육시켰다. 조선은 뭐냐? 조선의 국립대학은 뭐지? 성균관이잖아. 그럼 여기도 해당 관청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조선에서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기술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해당 관청에서. 사천대, 서운관, 천문영법, 추구를 교육하였다. 태의감, 왕실의학과 질병치료를 관청으로 의학을 교육하였다. 태의감. 태의감과 상약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왕실과 귀족들이 아팠을 때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빈민들을 구제할 것도 필요하겠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분야 마찬가지. 계속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서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정확하게 고려의 의료기관과, 그죠? 고려의 의료기관과 조선의 의료기관을 비교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글로 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게 함정이에요. 예. 태사국, 음양가, 풍수, 통문관, A국어를 했다. 향교의 별표, 향교의 별표. 지방국립교육기관으로 설치되어 지방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지방에 밑줄 그으시고 지방관리와 서민까지 밑줄 그어야 돼. 서민도 가르친가 봐요. 예, 거기 서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얘기해요. 우리 학술적 용어로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말로 양인, 같은 말로 서민이 되겠죠. 양인은 뭐야? 보통 농민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통칭해서 보통 양인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도 향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다. 향교라고 한다. 지방에 있는 국립학교이다.
됐죠?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선생님도 모의고사에 이걸 낼 거예요. 네. 고려 중기 사학의 발달과 관악지능책. 고려 중기 사학의 발달과 봐봐요. 나라가 건국이 되면 보통 전기 있고 후기가 있는데 중간에 중기가 있겠죠. 이렇게 전기는 주로 보시면 관악 위주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통 중기 이후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학이 발전해요. 사학이 발전해요. 그럼 사학이 발전할 때는 반대급부로 뭐가 있을까? 관악 교육이 위축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잖아. 지금 대한민국 한번 봐보자. 우리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지. 그지? 해방된 지 3년 만에 건국이 됐다고. 대한민국을 나라를 쓰니까 3년 지나서 건국이 됐다. 지금 2022년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관악이 발달돼 있어, 사학이 발달돼 있어? 사학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 사립 고등학교 되게 많잖아. 사립 대학이 우리나라에 90% 이상이잖아. 그잖아. 10개의 대학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9개 이상이 사립대학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국립대학이죠. 또는 공립대학이죠. 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원 안 다니면 한 사람도 없지. 그잖아. 뭐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다녔고 그 다음에 예체능도 다녀봤을 거고 그죠? 이게 다 사학이다. 우리가 다녔던 게 다 사학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 좀 현재 뭐야? 그러면 관학 중심이야, 사학 중심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21세기 본다면 사학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는 거야. 사학이 엄청나죠. 그 이유는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대치동에 있는 영어, 수학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한국사 선생님들 전부 다 지금 공무원 시장에서도 강의를 또 해요. 네. 막 연계돼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영어, 수학, 국어, 한국사 다 대치동에서 검증된 선생님들이 올라와요. 데려가요,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학원 쪽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치동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거기에 더 돼. 학생이 더 많아. 초중고 훨씬 더 많잖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 검증되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에서도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렇다고 선생님 초등학생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주로 이제 스카이반. 아시죠? 스카이반 정도 가르칩니다. 재밌는 건 그들 영어 수학 되게 잘해요. 다 100점 맞아요. 대부분 뭐 서울대, 의대, 치대, 뭐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한국사가 약해, 의외로. 그리고 한국사 잘하시면 하나 잘하는 것도 있어요. 좋잖아. 그죠? 근데 왜 할까, 그들이? 하나 맞으면 의대를 못 가요. 하나 틀리면. 그래서 만점 맞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해, 한국사를. 영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사가 그렇게 약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잘해요.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게 해서 한 5개월쯤 지나고 나면 하산 이렇게 그 정도로 돼요. 자, 봐봐요. 사학이 되게 발전해서 관학이 위축되더라. 요거 내가 모토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하나 봐보자. 자, 사학의 효시 본다. 문종 때 채충이 세운 구제학당. 이거 빈출 저거 앞에다. 빈출. 너무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야. 빈출. 빈번하게 출제되던 문제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자. 문종 때 뭐가 돼요? 중기가 시작되는 거야. 문종 때 보통 물론 덕정도 있습니다만 문종 때 본격적으로 고려의 중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채충 잡아야 돼. 채충이 세운 구제학당. 그 제자에다 이렇게 적어야 돼. 집제자라고 적어야 돼. 자, 봐보자. 이게 글자가 길어지면 좀 잘라보자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문헌공은 왕이 내린 시호를 갖다가 문헌공이라고 불러요. 시호.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들에게 왕이 내린 시호예요.
이걸 문헌공이라고 해요. 이건 되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오케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이순신 하면 앞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 그렇지. 충무공 그게 시호야. 그러면 뭐야? 무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게 뭐야? 무자잖아. 무인에게 무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대단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의 영광이죠. 충무공. 봐, 그럼 문헌공이 뭐야? 공부를 되게 잘해서 국가에 공헌했다는 세력이잖아. 문헌공이야. 이거 시호야.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무면 무, 문이면 무에 되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주는 거야. 문헌공도. 자, 볼까요? 도는 이거야. 문헌공이란 시호를 가진 사람이 세운 학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무슨 초등학교, 무슨 무슨 중학교, 무슨 무슨 고등학교 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문헌공도이더라. 근데 구제학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구제학당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제자를 봐봐. 한문 좀만 풀이하면 금방 올 수 있어. 집제자야. 배우는 건물이 9채라는 뜻이야. 자, 생각해봐. 대학교 한번 생각해보자. 보통 A동, B동, C동 갈 수도 있고 1동, 2동, 3동 학교별 달라. 또는 아파트처럼 101동, 102동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그럼 뭐 A동에는 주로 인문대. 예를 들어서 B는 뭐 자연대. 3가는 뭐 공대, 4가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과가 있죠. 단과대라는 게 있잖아요. 단과대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9개의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학교 문헌공도에는 9개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9개의 건물을 왜 지었을까를 갖다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준별 학습을 하겠다는 거지. 전공 과목별로. 자, 이쪽 제일 가쪽 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 건물이라 생각해. 이 건물 애들은 논어를 배운다 생각해봐. 배울 수 있잖아요. 아, 나는 논어를 좀 배워달라 것 같아요. 논어를 배우는 거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에서. 논어는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 받아서 글을 옮긴 게 이게 논어예요. 공자님 말씀을 배우는 게 논어예요. 효경을 배우겠대, 이 건물은. 이 건물의 역사인 춘추를 배우겠대.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 건물에 따라서 수준별 학습을 우리 봐봐. 대학 다니면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과목 수강신청 가서 배우잖아. 그럼 건물이 막 달라지잖아. 그죠? 기초 교양 과목 어떻게 인문대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 전공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제학당이 만들어졌다. 다음 가겠습니다. 시비공도 개경에 지공고 고관 출신들이 설립하였다. 자, 봐봐. 문헌공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고박이 총 12개의 학교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12개의 학교가 만들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개경과 서경의 총 12개의 시비공도가 설립되었다. 이런 질문 나온다. 이거 틀린 질문이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 개경에다 좀 동그라미 쳐줘봐. 색깔 좀 칠해줘봐. 함정할 거야. 밑에도 또 적어. 서경 X 적어야 돼. 개경 밑에 서경 X 적으라고. 평양에는 대학이 없었다고. 이런데 개경에만 총 12개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지공고 고관 출신들이 설립하였다. 최충 같은 사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지공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공고. 앞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공거라고 불렀다. 총괄이라는 단어야. 총괄이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겠지. 뭐 과거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 기원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감독관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3 때 뭐해요? 수능 봤잖아. 또 앞으로 수능을 볼 사람도 있겠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수능을 총괄하는 사람 출제위원이 아니라 그냥 총괄하는 거예요. 학생들 수능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TV 나와서 인터뷰 하잖아요. 이번 시험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출제했습니까?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였습니까? 설명회 기자회견을 할 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총괄하는 사람들이지 출제위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출제위원 선생님을 섭외한다든가 장소를 갖다가 어디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문제를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지공고는 총괄하는 사람이다. 거의 대부분 여기는 문화시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출제돼요. 즉 오늘날 지금 국무총리급 해당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지공고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생들이 나오면 자주와 문생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야. 자주는 스승을 얘기하고 문생은 제자를 얘기해요. 한 번도 나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스승이라고 와서 딱 나타났어요. 자, 봐봐.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훗날 뭐가 되겠어? 스승과 제자가 되겠지. 한자로 뭐 사제지간이 되겠지, 그죠? 지나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지 않나? 물론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지, 쑥스러워서. 네? 그 쑥스럽다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 내가 뭐 밥을 사달라 해서 돈을 달라 했어.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지. 내가 뭐 고등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야 너 인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아예 안녕하세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발 하세요. 지나가다 오다가다 보면은 인사를 좀 하고 지냅시다. 뭐야,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면 어떻게 나중에 부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안 좋은 제도를 갖다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그렇지. 지공고 제도 문화시 중에서 자주와 문생 요 조선 시대는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야?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려와 조선을 계속 비교하지 선생님. 그럼 이 지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선택지에서인데요. 아닌 것, 옳은 것을 골라낼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시팩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열심히 2번, 3번, 10번 다독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학문을 하러 온 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까 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 테크닉을 배워야 된다. 맞죠? 기본은 물론 이론 내용을 알아야 되는 숙지가 돼야 됩니다. 이론 숙지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를 풀이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힘들죠. 이어서 가요. 영양, 관악인 국자감이 쇠퇴했다. 쇠퇴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지. 과거 시험 합격이 안 되니까 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봐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어.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 어떻게 돼? 공무원 시험 바로 합격되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왜? 거기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배우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공무원 시험에 특화된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여기가 훨씬 더 합격률이 높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특강을 한다고. 대학에서. 대학에서 비용을 거의 한 8, 90% 이상을 대게 돼요. 학생들에게는 책값 정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특강을 하게 돼요. 이게 일종의 뭐야? 관악지능책이야. 받아본 사람이 있을 거야, 대학에서. 그래서 별 영향가가 없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두 번째 이런 거 있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관악지능책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방과후 수업 기억하세요? 혹시 들어본 거 있으세요? 방과후 수업? 초등학교 시절에 뭐 피아노를 한다든가 뭐 축구, 야구, 뭐 공놀이 이런 종류들 음악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종 뭐예요? 방과후 학습이 일명 관악지능책이에요. 그럼 쉽게 이해 갔을 거야. 내가 그럼 최대한도 초등학교 때 방과후 수업을 들어봤다면 아 이게 관악지능책이구나. 왜?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자마자 자기 집에 가방 보따리 던져놓고 바로 학원에 관련된 책들과 가방을 들고 다시 학원에 가서 다시 수업을 또 듣잖아요. 그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이게 관악지능책이에요.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 결국 뭐야? 부족한 부분을 관악에서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을 데려다가 초빙해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관악지능책이에요. 봅시다. 쑥종 때 국자감에서 서적포라고 하는 출판소를 설치했다. 앞에 별표. 빈출이에요, 빈출. 빈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사학에 갔더니 기본서에 별도 이음률이 막 배포되더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모의고사도 막 배포되더라는 거야. 관악에서 저장하지 않는 것들이 사학에서 하더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합격을 높이는
비중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숙종 때 특히 우리도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자. 가장 필요한 게 뭐 있어? 인쇄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서적포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숙종의 시옷하고 서적포의 시옷을 해서 암기하시면 그냥 문제가 보이겠죠. 숙종의 시옷, 서적포의 시옷, 우리 한글 자음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숙종 때 서적. 살짝 바꿀 수 있잖아. 예종 때 서적포가 설치되었다. 틀리잖아요. 예종 갑니다. 예종이 4개가 됐어요. 이것도 별표예요. 국자금을 국학으로 이걸 1번 잡아봐. 청년각과 보험각을 2번으로 잡아봐. 도서관 겸 연구기관이에요. 대학교 가면 뭐 중앙도서관 있고 뭐 단과대별로 도서관이 있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교수실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대학 다니다 오신 분 졸업하시는 분 교수실이 있어요. 청년각과 보문각이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칠제, 이걸 3번을 볼까요? 칠제 한번 잡아볼까요? 칠제. 아까 제자가 무슨 제자라고 그랬지? 그러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에 건물 몇 개를 더 지었다는 뜻이지? 7개. 여기는 9개라고 그랬지. 그럼 9하고 7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하겠다는 얘기죠? 건물을 7개 더 지어서 말이야. 수준별 학습을 하겠다는 거지. 이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A동에, 이 과목을 들은 학생은 B동에, 이런 식으로 수준별 학습을 한다는 뜻이지. 뭐야? 그럼 사학에서 샘플링에다가 배운다는 거지. 그런데 7제는 6제와 유학을 6개 가르치는 것과 강해제라는 걸 하나 가르치더라. 무예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는데 강해제라는 건물이 있어서 여기서는 무예를 가르치게 되더라. 무예를 가르치더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종이라고. 예종 때 이거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북방민족인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대비하다는 뜻이에요.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어서 대비하다는 목적으로 만든 게 강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일까? 봐봐봐. 국자금을, 예를 들어서 국자금이라고 하는, 원래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어.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되면 발령 나면 가장 좋은 자리를 줄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다 좋은 자리를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 그 자리를 여러분이 들어가기는 그냥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처럼 어려워. 거의 대부분 제일 밑바닥인 동사무 쪽에, 거의 지방직 같은 거의 동사무소로 발령될 거라 생각해요. 민원실에 거의 대부분. 그런데 국자감에 나왔던 애들이 합격하자마자 전방으로 발령난다. 그렇죠? 근데 전방으로 갔더니 항상 전쟁의 상존에 있는 거야. 되게 무서운 거야. 요즘 말하면 총을 한 번도 쏴본 적도 없고 무기를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시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칼, 활, 창이겠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애들이 전방에 발령나면 어떻게 할까? 여진족애들 보면 어떻게? 엄마가 무섭다고 그냥 두고 때려치고 내려온다고. 그럼 계속 펑크가 나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뭐야? 국자감 출신들이 합격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임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가 단위에서. 그래서 국자감 출신들이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학애들 어떻게? 그냥 발령 나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자감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강해제에서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갭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사학에서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어? 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양연구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양연구를 4번을 잡으면 돼요. 예종이 4가지입니다. 양연구라고 하는 장학기금을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지. 공부 되게 잘하는데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 해년마다 보면. 선생님들 연배는 훨씬 더 많았죠. 반 이상이 어려웠어요. 반 친구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10반까지 있으니까 한 학년에 600명이야. 600명에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가정 환경이 안 좋아. 나머지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그냥 밥 먹고 다니는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환경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금방 알겠지. 동질감이 있겠죠. 아, 우리 아빠 세대는 되게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았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 껴있어. 그럼 애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이렇게. 달달이 지원금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학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파트예요. 그건 학교가 돈이 많이 준 게 아니라 동문회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두는다. 이렇게. 잘 나간 선배들이
한 해 막 1억씩 기부한 사람, 동문회에서 뭐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그걸 은행에 비축해. 그 이자를 이용해서 매년마다 학생들이 주는 거야. 원금 까먹으면 안 돼, 그지? 그럼 1년 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년 학생들도 막 좋아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거예요. 요즘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은행의 이자 일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은행의 이자가 저리가 되면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게 더 적어지겠지. 은행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나에게 오는 돈도 더 많아지겠지. 학생들의 장학금도. 그렇게 해서 장학금이 나갑니다. 네. 받아본 적 있어요? 장학금. 저는 받아봤는데 네. 대학교 때 받아봤어요. 네. 저기 초중고 시절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학교 때는 뭐 학점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안 되면 교수님에게 요구해서 청소라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인종 가봅니다. 인종. 경사 6학제도를 정비했다. 저 위에 있는 거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정비한 사람이 인종이에요. 충렬항 갑니다. 충렬항. 양영고의 후신으로. 양영고가 장학금 기금이 바닥이 났어. 지금 원금을 다 까먹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서막전을 설치하고 충렬항 때 서막전 가봐야 됩니다. 충자 들어가는 왕은 되게 함정파기 되게 좋죠. 왜? 충렬, 충선, 충해, 충목 이런 되게 앙이 많으니까. 예. 열만원 왕입니다. 서막전, 장학기금. 양영고의 돈이 바닥이 나서 만들어냈다. 경사도공을 충렬한 거예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자주 합니다. 도감 뭐죠? 무슨 의미죠? 그냥 답이 나와야지, 그냥. 이 기초야, 이게. 도감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무조건 이건 임시관청이다. 교수는 그냥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 볼까요? 아까 경은 뭐라고 그랬지? 쉬워졌나? 유교, 경전. 사는 뭘까? 기록할 사니까 역사겠지. 자, 봐봐.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학교에 파견했다는 뜻이에요. 왜일까? 봐. 그냥 암기하는 거 아니야. 내용을 이해해야 돼. 고려라는 나라에 과거심이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진사시와 생원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진사시를 선호해? 생원시를 선호해? 응? 진사시 손들어. 진사시를 선호한 것 같아. 아니 생원시를 선호한 것 같아. 손 안 드는 친구는 얘는 모르겠다. 따라가자. 자, 봐봐. 진사시를 선호한단 말이야. 왜? 더 알아줘,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네임밸류가 진사시를 더 알아준다고. 여기를 주로 보는 시험이 뭐야? 여기는 시무책이야. 여기는 뭐야? 역사하고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거야. 시무책이란 말은 계획책을 갖다 소술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장 쉽잖아요. 요즘에 코로나에 대해서 논하시오. 비포 10장 줍니다. 10장을 주고 코로나에 대한 논하면 어떻게 비포에다 10장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생원시는 유교 경전과 역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더 알아준다고? 생원시보다 진사시보다? 진사시를 더 알아준다고. 근데 공부는 정작 중요한 게 뭐라고? 역사와 경제인데 이걸 더 등한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사도공을 설치돼서 충렬항 때 역사와 그 다음에 유교 경제를 더 교육을 강화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속된 말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본은 유교 경전과 역사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과거시험 합격하고 출세할 목적으로 시무책 쓰는 것만 열심히 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경사도검이라는 뜻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좀 더 수준 높은 얘기는 경사일체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교 경전과 역사는 한 몸이란 뜻이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봐봐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 역사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아. 예나 지금 똑같아요. 네, 역사가 중요한 과목인 이유가 뭘까? 옛 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수정해 나가는 뜻이죠. 이게 역사를 보는 공부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고득점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내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느껴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역사는 나의 거울이니까. 예전에 내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거울이니까. 공민왕가입니다. 빈출 적어요. 공민왕 빈출이에요. 선균관을 부흥시켜 순수 유교교육 미치고 있습니다. 순수 유교교육. 잘 위에 봐봐. 유학부, 기술학부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되게? 기술학부 X점 되어 있지. 유학부만 가르치고 기술학부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정몽주, 정도전 등이 담당하였다. 자, 성균관에도 미주를 봐야 돼. 조선시대 성균관은 뭐야? 최고의 국립대학이자 교육기관이지. 그지? 이런 예전에 기출문제 이런 거 뜬 게 있지. 조선시대 처음으로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건 틀린 지문이야. 국자감의 출발점에 대해서 중간에 충렬왕 때 성균관으로 개칭이 됐을 뿐이지 조선시대 성균관의 명칭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야. 무식해서 이거잖아.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조선시대는 세종대 양식의 유명한 게 뭐야? 집현전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통상 우리 개념이 어떻게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집현전하면 세종대왕이잖아. 그지? 과거 시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서 연구기관 만든 게 집현전이잖아.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럼 세종대왕 때 집현전을 처음 설치했다? 이런 지문은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성균관의 논점으로 본다면? 선생님 의미로 본다면? 틀린 거야. 이미 집현전은 고려 말 때 조선 초에 한 번, 두 번 더 있어. 그리고 세종 때 마지막에 결실을 맺은 거야. 통상 우리는 집현전하면 세종대왕의 머리에 또 올 뿐이에요. 똑같은 논리를 보셔야 돼. 성균관 하면 조선시대잖아요, 선생님.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우리 공부를 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미 고려시대도 이미 성균관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만 봐주시죠. 개성의 성균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없잖아. 서울에는 어떻게 성균관대에 이런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몽주의 모습 보이시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승려의 복개갑니다. 우리 광종식의 승가제도가 만들어지죠, 그죠? 승려들에게 어떻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자, 밑에서 봐봐. 선종과 교종 두 가지로 합격선을 모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교종시, 선종시를 했다고. 그 대사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1차 합격자들을 갖다가 다 대사라고 했어요. 합격자들에게 무조건 첫 관직이 대사, 공통점이에요. 대사. 그거 잡으시면 돼요. 그럼 승진하는 그 오른쪽 화살표 쭉 나가는 건 승통까지 나가는 것은 뭐야? 승진하는 케이스예요. 교정의 가장 마지막에 짱을 갖다 승통이라 불러. 승통. 승통이라는 말은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해서 넘버원이야. 쉽게 얘기해서. 요즘 지금 뭐라 할 수 있을까? 조계종 총무원장급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벌귀족사의 발전과 변화. 자,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봐봐. 제일 첫 번째, 호족이 집권합니다. 즉, 왕건 같은 세력을 뭐라고? 호족이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뭐냐면 지방의 유력자, 지방에 힘이 있는 자. 쉽게 해서 지방에 돈도 많고 뭣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갖다가 호족이라고 불렀다. 이게 지나가다 어떻게 되죠?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았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문벌 귀족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권력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봐. 이 벌자는 벌열 가문의 약자야. 오케이? 벌열이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 연이어서
관직에 진출하는 세력을 또 우리는 벌렬가문이라고 불러. 무는 뭐겠어?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간 애들이겠지. 그런데 아버지 빼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음서라고 하는 거. 이걸 벌렬가문이라고 불러. 쉽다. 우리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뭐라 불러? 그런 사람들 같다가 문벌이라 불러? 재벌이라 불러? 그건 뭐야?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때까지 뭘로 벌한 사람이야? 이거 뭐야? 재력이잖아. 돈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불러? 재벌이라 불러. 그치? 문벌이라고 이렇게. 문벌귀족이 권력을 잡았다. 근데 문벌귀족이 어떻게? 부패해버린다고. 부패해서 어떻게 때려잡지, 누가? 무신 권력들이. 구태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됐다고. 근데 얘들 어떻게 해? 얘들도 부패하지. 얘들도 부패하고. 무신은 부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 다른 게 하나 더 있지.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큰 에라를 범하게 돼요. 에러를 범하게 돼요. 원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를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만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무신 정권들의 군사력과 권력을 전부 자기들이 위해 썼다는 거예요. 국방에 대한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제정세에 되게 눈이 어두웠다는 거. 그 다음에 검문세족의 권력을 잡죠. 우리 원나라의 지배 세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딸랑딸랑 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갖다가 검문세족 또는 같은 말로 부원세력이라고 부란 말에 딸릴 부자야. 부원세력이라 불러. 권력을 잡았던 이 문벌들이 어떻게? 세란 말은 뭐야? 자식에까지 세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갖다 검문세족 그렇게 불러요.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 부원세력이라는 말도 써요. 그리고 그나마 쓸만한 사람이 등장했죠. 새롭게 진출하는 신진 4대부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 중심들이 어떻게 해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이 드디어 권력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잡는 방법은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에 진출했어. 그 얘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개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걸 신진 4대부라고 부르지. 얘들은 혼자만 가도 힘이 안 되지. 누군가 손을 잡겠습니까? 새로운 무인 세력과 손을 잡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그렇지. 이성계 같은 세력들로 손을 잡고서 권력을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얘들이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중심 세력이 되는 거지. 봐,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 지금 여기잖아, 지금 현재. 문벌 귀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최소 5개 세력이 흘러나가는데, 아, 여기 하겠구나, 선생님께서. 지금 이거 보자는 거예요. 자, 문벌 귀족 갑니다. 형성, 지방 호족,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됐다. 지방 호족의 권력을 계속 잡았다는 거지. 신라의 육두품 애들이 와서 얘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얘들이. 그러면 얘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부패하죠. 네. 시계에서 우리가 물을 한 군데 오랫동안 가둬놓으면 어떻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이면 썩거나 넘치면 필요 없는 물이 되는 거고, 물을 새롭게 교체하자면 그 물은 썩지 않는 거거든. 그죠? 그 권력을 누군가 오랫동안 잡게 되면 분명히 그 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징, 가구와 음소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다 설명드렸죠. 음서는 몇 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이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고려 같은 경우에 5품. 고려는 5품이고 조선은 2품이에요. 5품 이상의 자제들, 아버지 벽으로 그냥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전시과의 과전과 공험제 혜택을 받았다. 전시과는 뭐야? 우리가 월급이에요. 네, 월급을 받게 됐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공험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5품 이상의 자제들이 관직에 나왔을 때 받는 월급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첩된 혼인관계, 혼인에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과 문벌귀족과 왕족들이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한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제 재벌은 재벌끼리, 또 재벌과 정치인들이 자제들끼리 손을 잡아서
그 권력을 이루어.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문벌 귀족들의 권력들이 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출세하고 싶어도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다고 내가 정치인으로 나가자니 돈이 없어 일단, 그지? 돈 엄청 많이 드는 거 알잖아. 그러면 회사를 하나 차려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 쩐이 없어. 그래서 만나는 게 뭐야? LS 공무원 하자. 이런 식의 공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무원 하려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도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치열하다는 거야. 네. 그럼 힘든 세대들이 여러분들. 선생님 물론 힘든 세대였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네.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겸란을 가겠습니다. 별표 한 3개 할까요? 이자겸. 네. 문벌 귀족들의 권력을 잡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자겸입니다. 네. 경원이씨 가문입니다. 경원, 뭐 인주, 오늘날 다 인천 지역의 성씨들이. 보겠습니다. 경원이씨 가문이 80년간 권력을 독점. 경각합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자겸을 알겠는데 척준경은 윤관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진족을 물리쳐 동북 구성을 축제했던 가장 대표 인물이 윤관인데 윤관을 전쟁터에서 구하게 되면서 인연으로 윤관과 척준경이 가장 최측근 인사가 되고 윤관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의 권력은 척준경에게 직결됩니다. 그 척준경과 이자겸이 손을 잡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두 세력, 문과 무가 권력을 잡고 손을 잡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독재 정권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과 무가 손을 잡았다. 자, 권력자로 척준경,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은 정치적인 탄핵을 받았다.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왕이 인종이 척준경을 설득하게 됩니다. 당신을 내가 기묘하게 쓸 생각이었는데 어찌하여 이자겸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이 난리를 피우십니까? 설득을 하죠.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이자겸이 나는 그럼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왕은 어떻게 척준경을 가만두질 않죠. 다시 정지상 같은 사람이 탄핵을 해서 척준경이 유배길을 가게 됐죠. 이자겸도 유배를 가죠. 네.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 가게 됩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 고기 조기 아시죠? 네. 조기가 뭐로 바뀌죠 그때? 대한민국에 없는 고기 하나 탄생하죠. 굴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유명한 굴비양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광? 굴비 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시장 가든 마트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좋은 품질을 되게 비싸게 팔려. 몇십만 원, 몇백만 원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인종에. 죽일 수는 없어서 영광으로 유배를 보냈죠. 이자겸이 매일 하루 세 끼가 전부 다 굴비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기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왕이 있는 동쪽이면서 북쪽을 향해서 인사하고 밥을 먹어. 나는 아직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고 굴욕적이거나 비굴하지 않다는 거야. 떳떳하다는 거야. 다시 왕이 나를 부를 거야. 이런 생각에서 굴욕적이거나 비굴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기가 굴비로 바뀌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영광에 여행을 한번 갔어요. 차 끌고. 도저히 다시 차를 빌려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굴비를 잘하는 집을 찾아갔어요. 네. 맛있던데요. 네. 또 영광에 갔더니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기 좋은 게 뭐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에 드는 게 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오, 진짜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던데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구경도 잘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언제 여러분 시간이 되면 팔도를 한 번씩 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제주도는 자주 가는데 여러분들 보면 경상도라다 전라도나 충청도는 안 가잖아요. 가보세요. 하삼도도 괜찮아요.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만 놀고 있는데 하삼도도 한 번씩 가보세요. 괜찮아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진이라는 나라가 커져서 금나라가 건국됐죠. 금나라가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반대했지만 이자겸이 수용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대란 말은 위에다 적어야 돼. 사대 밑줄 군신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대란 말은 우리가 군주였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신하입니다. 금나라 애들이 군주가 되고 신하를 요구했다는 뜻이 우리가 거부했죠. 근데 이자겸은 자청했다는 거예요. 4번 인종은 서경을 방문하여 유신지교를 반포하여 혁신정치를 동원했지만 모순이 시정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겸난을 앞에서 적어야 돼. 진압무. 이자겸난 진압 이후라 적어야 돼. 이자겸난을 진압 이후에 서경에 방문했다. 서경에 동그라미 쳐. 보통 우리 개경이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 서경에 동그라미 쳐. 평양에 가서 유신지교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반포했다. 그러나 모순이 시정되지 않았다. 그냥 발표는 발표로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입니다. 왕권 이축과 서경 천도수에 대두되고 문벌 귀족사의 분열을 가져왔다. 6번과 7번이 있죠. 두 개 묶어서 이렇게 6번과 7을 묶어서 이렇게. 오늘 수업 끝나고 모의고사 있지? 있어 없어? 수요일 날로 한대? 수요일 날로? 오케이. 이거 낼 거야 선생님이? 6번 7번 낼 거라고 모의고사 내일 볼 모의고사 나올 거라고. 자 보자. 그는 스스로 국공에 올라 국공에 밑줄 긋습니다. 왕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애를 인수절 밑줄 그어봐. 이거 왕족들에만 한 그 뒤에 절자가 붙었어요. 자기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왕족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인수절이라고 칭하였으며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아 공공의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건이나 되었다. 7번 자신의 집에 숭독부라는 이름을 썼다. 그 부자의 밑줄로 부자는 관청을 의미해. 자기 집 뭐야? 숭독부라는 관청을 설치했다는 출근 안 한다는 얘기야. 자기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숭독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지군국사라 칭하는 한편 왕이 자신의 집에 가서 조칙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행을 일삼았다. 또한 18자 이왕 밑줄 그어야 돼. 18자를 한자로 붙이면 뭐가 되는 거지? 10자, 8자자. 그 뭐야?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8자 이왕설을 퍼뜨리고 왕을 독살하려 시도하였다.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내시 김찬과 안보린 등이 왕을 시중하면서 왕의 뜻을 알고 이자겸을 체포하여 기양 보내고자 하였다. 척준경이 수십 명을 데리고 와 주장문에 도착하였다. 이자겸의 아들인 승려 의장이 밑줄 긋습니다. 승려 의장은 현하사 밑줄 긋습니다. 현하사 주지스님입니다. 지금 현하사 승려 300명 이끌고 궁성 앞에 도달하였다. 척준경이 물러나면서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모두 죽여라고 외쳤다. 왕이 이자겸에게 편지를 보내어 선의하겠다고 하였다. 이자겸은 18자가 왕이 된다는 비기를 믿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야. 아버지가 난을 일으켰는데 아들의 행위가 뭐냐? 승려다 말이야. 승려가 할 일은 뭐겠어? 그냥 불가에 그대로 몸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정치하러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주지스님이면서 300명의 승려를 끌고 와서 이자겸의 난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되게 뭐야? 종교인이 정치 색깔을 띠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종교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청은 좀 쉬어갑니다.